제약바이오에 대해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왜 드리냐면은 경협주도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왜 드리냐면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이건 끝났습니다 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녀요. 떠들고 다녀요. 예? 끝났습니다. 앞전에 그 수익률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점진적인 흐름은 나오겠죠. 그래놓고 우리는 목요일날 셀트리온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목요일 금요일. 예? 목요일 금요일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셀트리온. 그 왜 어떤 전략이냐 그게. 저는 충분히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그 부분을 약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테마주들에 대한 흐름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참조하시고 꼭 참조하셔서 테마주들 접근하실 때에 기준점을 명확하게 설정하실 수 있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시황 부분은 일단은 뭐 여러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만 시황 부분은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어떤 거냐면 자 보시면은 우리나라 기준이 먼저 중요하니까 우리나라 기준을 보여드릴게요. 자 국내 증시의 야간 선물이 1.65포인트 0.61%로 끝났어요. 그럼 대략 한 12포인트 13포인트 상승으로 출발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에서 어차피 움직임이 좀 나오겠죠. 그래서 너무 위축돼 있으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놓고 볼 텐데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 실질적으로 대세 하락으로 접어들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미국 쪽 보면 전혀 아니에요. 미국 쪽을 보면 전혀 아닙니다. 지금 월봉상으로 대세 하락을 맞이하는 그런 흐름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때처럼 이제 쭉 깨져 내려오면서 단기 이평 자체도 월봉상의 단기 이평 자체도 훼손이 된다거나 그런 흐름으로 연출되거나 그런 모양새 자체가 아니죠. 뭐 가장 꼭지에서 잡고 싶다 그건 누구나의 욕망인데 그건 불가능하고요. 뭐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제 독일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쪽의 흐름이 다소 이제 약하게 연출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이조차도 올해 들어서의 그 전년 대비의 그 소폭의 눌림폭이 형성되는 거지 추세의 큰 반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의 그 연말 종가가 요 수준이에요. 요 수준이기 때문에 요 정도 등락 범위는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다. 그리고 20월봉선도 하향 추세가 일본 쪽은 아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10월 달에 형성한 고점이 27년 만에 사상 최대치 고점을 형성한 거예요. 27년 만에. 그 정도로 긍정적인 흐름이다. 독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은 이제 그 전년 대비해서도 조금 더 밀린 흐름은 있습니다만 일단은 유럽 쪽도 내년부터는 금리를 올린다라는 게 이제 기정사실화 돼 있죠. 그건 뭐냐면 그만큼 경기가 바닥을 찍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고점 대비해서 이제 그 밀려 내려온 폭이 지금 상당하죠. 예? 상당한 그 조정인데 뭐 12%, 13% 이런 조정 부분은 일단은 어찌됐건 충분하게 돌려줄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해도 무리는 없겠습니다. 예.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다음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어렵게 미끄러져 있어요. 근데 지난해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미끄러져 내려와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그래서 꼭 지난해를 꼭 비교를 해야 되느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연간 단위에 뭔가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된 것처럼 해석을 하지만 2016년, 2017년도 2년 동안의 랠리를 감안했을 때 요 높이거든요. 요 높이면은 이게 뭐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데 딱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6월에 선거 끝나고 밀린 거죠. 좀 과하게. 15%가 적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따지고 보면은 이제 고점 대비해서의 조정폭이 20%를 넘겼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정도의 조정이 나오면 완전히 추세가 꺾이면은 사실상 뭐 PER이나 PBR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은 단기적으로 낙폭이 심화되면서 PER과 PBR의 평균치 대비 상당히 밀려 있다가 됩니다. 근데 이제 대세 하락 기조로 진입이 되면은
경제 동향 자체가 축소가 되고 왜곡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PER과 PBR이 낮아지죠. 그러니까 실적이 악화되기 시작하면 경기가 안 좋아서 실적이 악화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러한 신호를 우리가 뭐뭐로 볼 수 있을까요? 한번 써볼까요? 자본시장, 금융시장의 꽃이 뭐예요? 금융시장의 꽃, 뭘 비교를 해요? 주식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뭐 오바마 대통령을 기준으로 잡는 이제 뭐 민주당 쪽이라든가 공화당 쪽이라든가 서로 지금의 경기 호황세, 지금의 미국의 사상 최대치 고점 돌파 행진은 서로 우리가 잘했어라고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라고 얘기를 하죠. 주식시장의 그 흐름을 굉장히 그 중요시 하는 것도 맞습니다. 물론 오늘 뭐 뉴스 보니까 정부가 세수를 줄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래세 0.3% 농특세 뭐 진입 들어가고 한 0.3%를 양보 못한다. 그걸 줄일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그 뭐 주식시장 부양 의지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려워요. 어찌됐건 자본시장의 꽃, 금융시장의 꽃, 이 그 주식시장이 현재 기준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걱정하는 대세 하락의 기준으로 연출이 되려면 일단 외환시장 그리고 채권시장 그리고 상품시장 좀 뭐 CRB 정도로 우리가 놓고 보는 거죠. 상품시장 이 정도에서 다 좀 혼조세가 나와야 돼요. 뭐 하다못해 이제 부동산 시장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파생 시장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요 자체에서 다 거품이 무너지는 모습들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거품을 논하기는 어렵다는 게 금리가 바닥금리예요. 예? 미국이 열심히 올린 것 같지만 바닥금리죠 아직까지. 2% 초반이 무슨 뭐 금리가 뭐 고공행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요것을 놓고 봤을 때 외환시장은 어떻게 된다? 달러 인덱스의 약세, 결제통화죠. 결제통화의 약세. 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자산으로의 회귀. 그럼 뭐가 됩니까? 엔화의 강세. 뭐 스위스 프랑도 얘기를 가끔 하는데 그건 크게 영향력은 없고요. 엔화의 강세. 그런 과정 속에서 변동성의 확대. 제일 큰 게 변동성의 확대가 되죠. 전체 시장의 변동성의 확대. 그 확대 부분의 아랫방향으로 연출이 됩니다. 채권 시장의 경우는 뭐가 되냐면은 일단은 채권 가격이 금리를 인상하면 어떻게 돼요? 채권 가격이 하락합니다. 하락. 채권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채권 만기 금리가 채권 만기 금리뿐만 아니라 중간 금리도 마찬가지죠. 채권 금리 자체가 상승을 하게 되는 효과를 내죠. 그런데 이것이 시장에 혼조가 오게 되면은 안전자산으로의 회귀. 그래서 채권 가격에 강세가 나타나죠. 채권 가격의 강세. 그리고 채권 금리의 하락. 이렇게 연출이 되겠죠. 상품 시장 전체적으로 어떻게 CRB를 이제 우리가 묶어서 놓고 봐요. 한 22개, 23개 뭐 CRB 이렇게 해서 이제 놓고 보는데 그 기준에서 예를 들면은 유가가 원유 상품이 금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원유가 이제 변동성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상품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건 좀 이제 혼란스럽게 연출이 되는데 일단은 시장이 호황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상품 가격의 강세. 시장이 불황일 때는 어떻게 돼요? 시장 불황. 상품 가격이 당연히 약세를 띠겠죠. 상품 누가 사질 않는데 원유를 누가 안 사가. 금도 누가 안 사. 구리도 안 사. 그죠? 그런데 여기 이제 또 하나의 특이할 점은 결제통화 달러 인덱스의 약세. 이거는 뭐가 돼요? 결제통화의 약세가 되면 상품 가격이 상승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언제? IMF 터지고 IMF가 아니라 이제 이번에 리먼 터지고,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터지고 리먼 터지고
금리 내리면서 달러가 약세를 트면서 결제 통화의 약세 부분은 상품 가격의 강세로. 그죠? 결제 통화 1달러 받고 1리터 팔았는데 옛날에는 빵 하나 사 먹었었는데 요즘 빵을 못 사 먹어. 2달러 줘야 빵 하나 줘. 그럼 상품 가격 올려서 팔을 수밖에 없죠. 예? 또 지정학적 리스크. 그죠? 자, 이거 이외에 또 내용들이 뭐 많이 있겠습니다만, 자, 가장 먼저 보시면 여러분들이 막연한 공포감을 안고 가시기보다는 객관적인 상황을 좀 놓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말씀드린 외환시장, 채권시장, 상품시장의 기준을 잡았을 때에 이것이 여러분들이 우려하실 만큼의 또 방송에서 말도 안 되는 사람들 나와서 예? 프로필을 잘 들여다보세요. 저 사람의 프로필이 뭔가 증권사 임원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나오잖아요. 실제 증권사 임원이 아닌 계약직인데도 불구하고 명함, 타이틀만 받아서 증권사 임원처럼 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몇. 예? 근데 그분들의 내용들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실질적인 내용. 번역본 가지고 내 거인 양 떠드는 내용 말고 정확하게 뭐 어렵게 얘기할 필요 뭐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 경제학 박사도 아니고 제가 경제학 박사도 아니고 박사학위 못 땄단 말이에요. 저도. 응? 그런 상태에서 뭐 어렵게 얘기할 필요 뭐 있어요. 간단하게 시장이 무너지는 거하고 시장이 돌려지는 거하고 두 가지만 놓고 보면 되잖아요. 우리는 정혜원님들은 다우 이론을 배웠고 그리고 우라카미 장세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은 지금 시장이 바닥이냐 고점이냐를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은 잡으신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저 세 가지 외환시장, 채권시장, 상품시장을 놓고 보면서 응? 주식시장이 정점이냐 아니냐의 기준은 경기가 좋은데 정점이 될 수 있어요? 경기가 나쁜데 바닥이 될 수 있으니까 더 내려가겠지? 그러니까 그 기준을 잡았을 때 지금의 외환시장과 채권시장과 상품시장 놓고 보면은 이것이 과연 고점이냐 이거야. 고점 내지는 뭐 추가적인 조정을 받을 뭐 그런 위치냐라고 했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전혀. 지금 외환시장, 채권시장, 상품시장의 흐름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근데 나는 힘들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언제 접근하셨느냐의 차이,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목표 수익률에 대한 차이, 그 차이인 거일 뿐이지. 그리고 지금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장이 어려운 시기라면은 마찬가지로 주변에서 금융시장 볼 때 어려운 시장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그것은 바닥 인식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접근하실 때나 주변에서 와 시장 좋네 라고 할 때가 보통 화랑이거나 아니면 비이성적인 테마의 랠리가 나올 때가 되겠죠. 지금의 기준은 비이성적인 고점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들여다볼게요. 짧게라도. 네. 자, 그리고 출석 검사도 할 겸 질문을 드릴 겁니다. 어차피 이제 그 방송을 계속 꾸준히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외환시장, 채권시장, 상품시장 설명은 드릴 겁니다. 저는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치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동안 설명을 들으셨든 못 들으셨든 외환시장, 채권시장, 상품시장이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45번.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다. 뭐 별다른 문제 없다. 긍정적이다. 이런 분들은 45번. 부정적이다 1번. 부정적이다 1번. 소신대로. 그래야 어느 정도의 그 기준점을 갖고 계신지 알아야 제가 설명드리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지금 방송 듣는 거 아니냐 0번. 야 몰라 난 모르겠어. 모르니까 방송 듣는 거 아니야 0번. 외환시장, 채권시장, 상품시장이 이거는 시장이 꺾일 만큼 부정적이다 1번. 아니다 뭐 나쁘지 않다라고 설명을 들어왔다 또 그렇게 생각한다 45번. 그죠? 모르니까 들어와서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자, 출석 검사도 할 겸 안 누르신 분들은 다 45번. 출석 검사도 할 겸 들어와 계신 분들의 상당 부분이 답변은 주셔야죠. 그래야 힘을 내서 하지. 네,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결국은 여러분들께서 마지막 판단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코 여러분들을 그 진짜 북한식으로 그 세뇌시킨다는 게 그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어? 윤정두는 신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 바닥에 신이야 막 그러면서 세뇌를 시키고 진짜 그게 맞는 것처럼 막 거짓부렁을 갖다 붙여놓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께서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자산을 주식 투자를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이 주식 투자 자금은 대부분 여유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 진짜 이거 내일 모레 지금 뭐 이사갈 잔금 치러야 되는데 그거 갖고 주식 하시겠어요? 그건 아니시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여유 자금을 하시기 때문에 그 정도의 여유가 있으시다는 거는 사회적으로 다 어느 정도의 지도층 계층에 계신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성적인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조금만 설명드리면은 고등교육 받으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그러니까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하셔야 돼요. 주관적인 거 말고. 막 억지 부리면 안 되고 윤정도 말해도 결코 뭐 동조 안 하셔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다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마음을 열고 보셔야 돼요. 내가 내 계좌가 힘들다고 불안하다고 시장 안 돼 뭐 어려워 그럼 쉬시는 게 최고죠. 쉬지도 않고 보면서 시장 어려워 안 돼 해버리면은 결국은 말도 안 되는 시장 해석이 나와요. 어떤 거? 지수는 떨어져도 내 종목은 간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지수 떨어지면은 하루에 막 2,000개 종목이 떨어졌죠 이번에. 예? 2,000개 종목 떨어지고 올라간 게 100개가 안 나왔어요. 100개가 안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ETF 상품 빼고 나면 또 없어요. 근데 내 종목이 어떻게 가? 마지막 자락이 어떻게 했어요? 지수 완전히 붕괴되니까 마지막 자락에는 개인 그 물량, 소형주의 투매 나오면서 소형주 담보대출 물량까지 쏟아져 나오면서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하락률이 나왔었죠. 결국은 빠르게 되돌렸지만. 그래서 정상적인 시장으로부터 보고 그 다음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기준 다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 외환시장인데 외환시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뭐 시간도 뭐 많지도 않고 어렵게 설명드린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간단 명료하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외환시장에서 놓고 보시면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N달러 환율을 먼저 보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상 뭐냐면은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같이 한번 달러 인덱스도 보죠. 자, 달러 인덱스 어딨니? 여기 있다. 96.31. 96.31 가지고 여러분들께 뭐라고 얘기를 해요? 와, 달러가 너무 강세를 떼갖고 큰일 났다. 달러가 강세를 떼서 신흥국들의 자금이 미국으로 흘러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팔고 너무 어렵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갑다 생각을 해요. 야, 진짜 그런갑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달러가 막 강세를 띠니까 1140원대까지 올라왔다 지금 1128원 뭐 이렇게 하죠. 네? 그잖아요. 얼마 전까지는 뭐라 그랬어요? 얼마 전까지는 달러가 약세를 떼가지고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를 떼어서 원화가 1,000원 이탈되면 어떻게 하냐고 삼성전자 끝났다고 하이닉스 끝났다고 악쓰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지금 2016년도가 100을 넘겼었단 말이에요. 2016년도 말에. 에? 그럼 2016년도에 100을 넘기던 달러 가치가 달러 인덱스가 여기까지. 이 달러 인덱스라는 건 뭐냐면 6개 통화에 대한 지수 산정화 돼 있는 흐름. 그러니까 유로화, 유로화. 그 다음에 일본의 엔화, 영국의 파운드, 그 다음에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그 다음에 스웨덴 화폐. 이렇게 6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쓸 각 그 기준점의 GDP 비중. 그 이제 유로 같은 경우 가장 큰 비중이겠죠. 그 다음에 엔화, 그 다음 파운드의 비중, 그 다음에 캐나다 달러, 그 다음에 스위스 프랑, 그 다음에 스웨덴 화폐. 그렇게 해서 100을 기준으로 해서 설정을 해놓은 건데 상대적으로 96이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낮은 거예요. 사실은 100을 넘긴 경우는 드뭅니다. 근데 2016년 말에 100을 넘겼어요. 근데 전통적으로 민주당 정부는 강달러 기조를 선호합니다. 응? 실리콘밸리부터 해서 그래 강달러. 우리나라 미국으로 돈을 투자하세요. 강달러. 또 소비가 GDP의 70%이기 때문에 소비를 진작시키는 뭐 그런 흐름들. 그에 반해서 공화당은 공식적으로 약달러 기조를 선호합니다. 그 트럼프 정부에서 이제 조금 그게 삐그덕 되는 흐름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지금 뭐 강달러 아니냐? 아니에요.
그 정도 지금 정도의 범위를 강달러라고 할 수 없죠. 100을 뭐 넘기는 흐름도 있었기 때문에. 예? 2016년도 불과 2년 전에. 결론적으로 공화당 쪽은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방산업체라든가 굴뚝산업. 그러니까 똑같이 민주당 쪽은 바이오 쪽, 예? 그리고 공화당 쪽은 전통 제약, 그리고 공화당 쪽은 원유라든가 석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통적인 에너지 쪽, 민주당은 공식적인 후원을 받는 게 이제 뭐라 그래, 셰일가스라든가 이런 쪽, 대체 에너지 쪽. 그러니까 그 정책이 바뀐단 말이에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민주당 쪽은 아이고 북극곰이 얼음이 녹아가지고요 물속에서 헤엄치면서 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보존을 해야 됩니다. 자, 원유 업체들 세금 더 내세요. 환경 보존세. 아이고 우리 대체 에너지 애들 아이고 열심히 잘하네. 얘 세금 감면 좀 해주자. 그래서 작년에 뭐예요? 작년에 미국 쪽에서 대대적으로 공화당 정부 들어서자마자 전통 굴뚝산업 업체 쪽에 세금 인하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랠리의 기준이 형성이 됐죠. 근데 실질적인 거는 세금 감면 효과가 있는 거지 영업이익 순이익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큰 효과는 아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어찌됐건 근데 그 랠리의 기준이 됐어요. 근데 이제 한편에선 조정이 잠깐 나오니까 남의 거 외신 기사나 이런 거를 번역해서 자기 거인 양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기술주 악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기술주 악재가 아니죠. 왜 정부가 기술주를 죽일 일은 없지. 그 정책 부분이 좀 다른 거일 뿐인데 굴뚝산업에 대한 세금 그 감면 효과 부분이 IT 쪽에는 제한적이다 할지라도 일단 IT는 이미 R&D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세금 혜택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결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어느 거죠? 환율 시장의 외환 시장의 달러 인덱스의 기준이죠. 결론적으로 달러 인덱스의 기준도 공화당 쪽은 약달러를 선호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지금 뭐 96까지 올라왔던 거는 미끄러져 내려가던 부분이 돌려져서 강달러인 것처럼 인식이 될 뿐이고 그 강달러의 기조 부분이 제한적인 범위란 말이에요. 현재로서는. 근데 이렇게 보면 또 와닿지가 않죠. 달러 인덱스 계속 뭐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강달러가 어쩌고 막 근데 그거 다 잊어버리시라는 거고 뭘 보시면 되냐면 전통적으로 그 시장이 붕괴가 되면은 안전자산으로의 회귀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게 해서 엔화 가치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실질적으로 엔화의 가치가 이때 이렇게 높아진단 말이에요. 응? 그잖아요. 미국 쪽에서 서프라임 터지고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부터 해서 단계별로 낮아지더니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베어 스턴스 먼저 망하고 리먼 브라더스 망하고 메릴린치 망하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안전자산으로의 회귀, 일본 엔화의 강세, 달러의 약세. 그러던 것이